여러분, 러시아가 무너지면 다음은 중국입니다. 2025년 7월 초 브뤼셀에서 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 카야 칼라스와 4시간 동안 전략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 왕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 2위 경제대국이 수십 년간 강대국 이미지를 쌓아온 나라가 처음으로 전략적 공포를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CNN이 이 발언을 보도하면서 전 세계 외교가에 충격파가 퍼졌어요. 오늘은 이 한마디가 왜 그토록 충격적이었는지, 그리고 이 고백 뒤에 숨겨진 중국 경제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동산 붕괴, 디플레이션, 좀비 기업, 그리고 역사가 경고하는 강대국 몰락의 패턴까지 끝까지 보시면 왜 전문가들이 중국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지 바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왕이 발언이 왜 폭탄이었는지부터 짚어볼게요.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수년간 우리는 분쟁 당사자가 아니다 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중립이었죠. 그런데 그 가면이 브뤼셀에서 벗겨진 겁니다. 왕이는 칼라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러시아가 패배하면 미국이 모든 전략적 역량을 중국에 집중시킬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가 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 발언의 의미를 곱씹어 보세요. 중국이 러시아를 편드는 이유가 동맹이나 이념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전히 두려움 때문인데요. 독일 마셜 펀드의 분석에 따르면 이 발언 이유는 중국의 러시아 지원이 의도적 전략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7월 말 중국 EU 정상회의에서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시진핑에게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라는 경고였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까지 무서워하는 걸까요? GDP 세계 2위, 군대 200만,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인데 말이죠. 그 답은 중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있습니다. 사실 이 두려움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기 훨씬 전부터 중국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2022년 10월부터 거의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 소비자 물가도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어떤 달에는 오히려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물가가 안 오르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인플레이션은 짜증나고 좀 불쾌할 수 있겠지만 건강한 경제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고 기업이 고용하고 경제가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물가는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디플레이션은 다릅니다. 디플레이션은 경제 사망 선고예요. 왜 그러냐고요? 물가가 계속 떨어지면 사람들은 지금 안 사도 되겠네? 다음 달에 더 싸질 테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가 얼어붙어요. 물건이 안 팔리니까 기업이 가격을 더 내립니다. 기업이 가격을 내리면 이익이 줄어드니까 직원을 자르겠죠. 해고된 사람들은 돈을 더 안 씁니다. 물가가 더 떨어집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경제학에서는 이걸 죽음의 나선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빠지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국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밸런스 시트 불황이라는 용어가 돌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1990년대에 겪었던 그 병이죠. 가게와 기업이 빚에 짓눌려서 돈이 있어도 안 쓰는 상태.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니까 마비된 겁니다. 중국 정부도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돈을 풀었습니다. 경기 부양책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부 실패했어요.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의 성장 공식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건물을 짓는 거예요. 도로를 깔고 도시를 세우고 공장을 돌리고 빚을 지더라도 일단 투자를 하면 그 성장이 다시 빚을 갚아줄 테니까. 그런데 이제 투자 1위안당 돌아오는 수익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고속철은 텅 빈 채로 달리고 있고 아파트 단지는 유령 단지처럼 비어있게 되고 공장은 아무도 안 사는 물건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돈이 안 들고 물가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지갑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더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중국에서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있어요. 인볼루션입니다. 시스템이 자기 살을 뜯어먹는 형태예요. 기업들이 바닥을 향해 치닫는 경쟁에 갇힌 겁니다. 일례로 태양광 산업을 보세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자랑이었습니다. 2024년에 중국이 생산한 태양광 패널 양은
전 세계가 쓸 수 있는 양의 2배를 생산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공장들은 생산을 멈추지 않았어요. 지방정부는 일자리가 필요했고 국영은행은 계속 대출을 해줬고 아무도 먼저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패널이 과잉 생산되어 가격이 폭락하고 이윤이 증발했습니다. 중국의 태양광 제조 밸류체인이 2024년 한 해에만 약 400억 달러, 한화로 58조 원의 손실을 봤어요. 2025년에도 상장 태양광 기업들의 합산 손실이 500억 위안, 약 73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태양광 기업들이 직원의 거의 3분의 1, 약 8만 7천 명을 잘랐어요. 2024년 이후 40개 이상의 태양광 업체가 파산하거나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태양광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철강, 시멘트, 전기차, 배터리, 심지어 첨단 반도체까지 전부 같은 상황에 놓여 병을 앓고 있어요. 생산 능력은 너무 많고 그걸 살 사람은 너무 적고 기업들은 정부 지원으로 겨우 숨만 붙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기업을 좀비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수익성은 죽었는데 국영은행에서 받은 빚으로 비틀거리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2025년 7월 시진핑 주석이 정치국 회의에서 무질서한 저가 경쟁을 끝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공업부 장관이 태양광 업계 대표들을 베이징으로 불러서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가격 전쟁은 끝나야 한다. 부진한 업체들은 퇴출되어야 한다. 사실상 실패를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어요. 실제로 이 기업들을 죽게 놔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공장을 닫으면 대량 실업이 옵니다. 좀비를 살려두면 경제가 썩고 처분하면 혼란이 올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어느 쪽이든 중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광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중국 경제의 진짜 심장, GDP의 30%를 차지하던 괴물이 있었죠. 바로 부동산입니다. 20년 넘게 부동산은 모든 것의 엔진이었습니다. 지방정부가 개발업체에 땅을 팔아서 돈을 벌었어요. 개발업체가 아파트를 세웠습니다. 가정들이 투자용으로 여러 채를 샀어요. 믿음은 단순했습니다. 집값은 오르기만 한다. 정부가 절대 떨어지게 안 놔둔다.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대한개발업체들이 줄줄이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에버그란데 컨트리가든, 수낙, 그린랜드, 카이사, 시마오, 로건, CIFI, 한때 중국 도시붐의 상징이었던 이름들이 금융학살의 동의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채무제조정 조건이 잔혹해요. 채권자들이 50%, 70%, 심지어 80% 이상의 손실을 강요받고 있어요. 1억 원을 빌려줬으면 2천만 원 돌려받으면 운이 좋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일부 채권자들은 현금이 아니라 미분양 아파트나 반쯤 비어있는 호텔 지분을 받았는데 팔려고 하니까 거의 가치가 없었어요. 2025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의 대형 개발업체가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1조 6천억 원 위안 넘는 부동산 채권이 부실 상태예요. 신뢰가 증발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채권을 샀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는 리먼 브라더스와 같은 경제 폭발을 막으려 합니다. 은행에 손실을 숨기라고 명령하고 법원에 파산을 미루라고 지시하고 국영 기업이 피해를 흡수하게 하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폭발 대신 슬로우 모션 충돌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토지 매각 수입이 폭락해서 지방정부 예산이 굶주리고 건설이 급락해서 수백만 이주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내수가 약하니까 기업들이 물건을 해외로 밀어냅니다. 헐값에 덤핑을 하니까 피해를 본 나라들이 관세로 보복을 합니다. 수출이 막히면 공장이 줄고 해고가 늘고 내수가 더 약해져요. 이것이 바로 지옥에서 온 피드백 루프입니다. 그리고 외부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접근을 저탄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수출 통제를 부과했어요. 수십 개의 중국 기술 기업이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라고 권장을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미국 쪽 전략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관세 싸움이 아니거든요. 미국이 쓰고 있는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반도체 목줄이에요. 반도체는 21세기의 석유입니다. AI든 전기차든 미사일이든 모든 첨단 기술의 기반이 반도체거든요. 미국은 이 핵심 기술의 공급선을 틀어지고 있어요.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만드는 건 대만의 TSMC인데 그 장비를 만드는 건 네덜란드의 ASML이고 설계 소프트웨어는 미국 기업들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기업들 중국에 팔지 말라고 하면 중국은 첨단 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10월에 처음 칼을 뽑았고요. AI 칩 수출을 제한하였죠. 그 뒤로 2023년, 24년, 25년에 계속해서 범위를 넓혔습니다. 원래 미국 정부 내에는 작은 마당에 높은 울타리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꼭 필요한 기술만 정밀하게 막겠다는 거였죠. 근데 현실에서는 그 마당이 점점 넓어졌어요.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2025년 3월에 수십 개의 중국 기업을 추가로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9월에는 계열사 규정까지 만들어서 중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까지 통제 대상에 넣었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반격 카드를 꺼내는데 그것이 바로 히토류입니다. 전 세계 히토류 정제 능력의 60% 이상을 중국이 쥐고 있거든요. 반도체 만들 때도, 전기차 모터에도, 전투기의 엔진에도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2025년 4월에 중국이 중중량 히토류 수출 허가제를 도입해왔고 10월에는 히토류, 가공, 장비, 기술 서비스까지 통제 범위를 확대했어요. 네오디뮴, 플라스에, 오디움, 산화물 가격이 한 달 만에 40% 이상 폭등하였습니다. 그래서 둘 다 상대방의 목줄을 쥐고 있는 셈이에요. 미국은 반도체, 중국은 히토류.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은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게 되죠. 미국이 한 세대 앞서면 다음 세대에는 두 세대가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히토류는 광물이죠. 대체 광산을 개발하면 됩니다. 이미 호주, 캐나다, 미국 자체 광산이 개발 중에 있고요. 시간이 중국 편이 아니라 미국 편인 구조입니다. 2025년 10월 부산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났어요. 겉으로는 휴전이었습니다. 관세를 일부 내리고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은 계열사 규정 시행을 1년 동안 연기했어요. 트럼프는 2026년 4월 베이징 방문 의사까지 밝혔죠. 시장은 그때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1년 후에 다시 똑같은 대치가 반복이 될 거예요. 휴전이지 평화가 아닌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밀수예요. 선전의 전자상가에서는 금지된 엔비디아 AI 칩이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3명이 델과 슈퍼마이크로에서 금지칩이 들어간 서버 3억 9천만 달러어치를 사서 말레이시아로 밀반출하다가 적발되었어요. 이런 건 발각된 것만 이 정도예요. 수면 아래에는 훨씬 큰 암시장이 있다는 뜻입니다. 냉전 때 소련을 상대로 했던 코콤 기술 통제도 완벽하지 못했어요. 중국은 소련보다 훨씬 글로벌 경제에 깊이 뿌리 내린 나라입니다. 구멍에 완전히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건 신냉전의 기술, 철의 장막이에요. 세계가 미국 블록과 중국 블록으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통합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시대는 끝났어요. 지역화된 블록 전략적 경쟁 기술, 철의 장막, 이게 새로운 현실입니다. 중국의 정책 도구들이 더 이상 안 먹힙니다. 금리를 내려도 기업들이 대출을 안 해요. 재정 부양은 빚에 빠진 지방 정부들의 제약을 받습니다. 환율 절하는 자본 유출을 부르고요. 베이징이 잡아당기던 레버들이 무력해졌어요. 안에서는 경제가 무너지고 밖에서는 기술 봉쇄가 조여오는 겁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역사상 이런 상황에 빠졌던 강대국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944년 나치 독일의 패배가 다가오면서 제국 일본은 연합공의 맹목에 대비했습니다. 냉전 말기 소련은 서방의 집중 압력을 견딜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2차 대전 이후에 대영 제국은 위협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식민지들을 포기했습니다. 매번 약점의 인정이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쇠락이 뒤따랐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왕위의 브리셀 고백은 중국 버전의 그 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이징은 우크라이나에서 빠른 평화보다 장기화된 분쟁을 선호합니다. 미국을 두 전선에 분산시키는 게 중국에 유리하니까요. 하지만 이걸 소리내어 말함으로써 포위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거, 불안한 개인의 모습이 드러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청나라를 기억하시나요? 외국 청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내부 반란과 재정 파탄으로 무너졌어요. 소련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내부 붕괴가 먼저였고 외부 패배가 뒤따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 지도부는 뭘 하고 있을까요? 청년 실업이 심각합니다. 베이징이 한동안 발표를 중단한 적이 있어요. 숫자가 너무 부끄러워서 미완공 아파트 환불을 요구하는 시위, 체불 수당에 항의하는 해고된 노동자들, 그 근간이 벌어지는 뱅크런, 공산당이 오랫동안 약속해온 번영과 안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앙정보는 단속과 양보를 섞어서 대응합니다. 불만은 빠르게 진압하고
경제 악재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동시에 소액 현금 지원금이나 전기차 보조금 같은 가벼운 부양책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들은 그대로예요. 거대한 부채, 고령화, 인구, 민간 혁신을 절실시키는 운영 방식, 그리고 더 적대적인 국제 무대. 2025년 9월 리창 총리가 무엇보다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2026년 3월 양회에서는 성장률 목표를 약 5%로 제시했지만 달성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아요. 행간을 읽으면 명확합니다. 호황은 이제 끝났고 우선순위는 붕괴가 사회를 찢어놓는 걸 막는 거예요. 시진핑 주석과 당 엘리트들은 해결책으로 자유화를 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수사를 배가하는 게 본능이에요. 예상되는 경로는 통제된 후퇴입니다. 누수를 때우고 부양책으로 완전한 침체를 막고 경제 문제에 대한 분노를 외부 세력 탓으로 돌리고 조용히 그리고 조금씩 구조조정하는 거죠. 과연 이게 충분할까요? 중국 내부 기술 관료 서클에서도 옛 도구가 미래를 구하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일부는 1990년대의 일본과 비교하고 있어요. 길고 갈리는 듯한 침체. 다른 이들은 더 나쁜 걸 두려워합니다. 확실한 건 실수의 여지가 그 어느 때보다 작다는 겁니다. 은행 파산의 잘못된 처리, 실업에 대한 대중의 반발, 외교 정책 실수, 하나라도 잘못되면 통제하기 어려운 위기를 일으킬 수 있어요. 중국이 운명적인 기로에 서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한때 모든 경쟁자를 추월할 운명처럼 보였던 거대한 국가가 동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전략적 두려움의 고백이 지정학적 가본의 균열을 드러냈고 디플레이션과 과잉 생산과 부동산 붕괴가 발전 모델의 부패를 폭로했습니다. 외부 압력이 조이고 쇠락의 악순환이 빨라지고 있어요.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죽어가는 낙타도 말보다 크다. 쇠락 중에도 거대한 존재는 여전히 막강합니다. 중국의 붕괴가 온다면 단순하지 않을 거예요. 복잡하고 전 세계에 여파를 미칠 겁니다. 다만 한 가지는 짚어야 합니다. 중국을 너무 쉽게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나라는 수천 년간 위기에서 부활해왔고 14억 인구의 내수 시장은 여전히 세계 최대급이에요. 기술 자립 속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위기가 곧 종말은 아니에요. 다만 지금까지의 성장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새 공식을 찾느냐 못 찾느냐, 그게 21세기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어요. 이게 중국의 긴 쇠락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베이징이 또 한 번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나왔을 때는 모든 게 이미 늦습니다. 누구보다 빠른 경제 이야기, 무료 종목 분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머니스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